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대비, 시험 대비가 아니죠. 1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실제 시험입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답은, 가다반이 발표가 될 텐데, 미리 답을 다 맞춰놨으니까 간단하게 왜 답인지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민법 제1조와 관련돼서 관습법에 관한 것인데, 관습법은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의 존재 의무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많이 강조했고요. 법원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법적 확신을 받은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5번에 보시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당사자 주장 입증이 없어도 관습법의 존재 의무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5번이 되겠고요. 2번에 신의 성질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민법 제2조 1항을 신의칙이라 얘기하고 2조 2항을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다. 그래서 2조를 그냥 1항, 2항 합쳐서 신의 성질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 권리남용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판례는 주관적인 요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요건을 분명히 언제나 요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거기 1번 때문에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상계권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인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례는 배제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요건 없이도 권리 남용을 인정해 준 판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자,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의칙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그렇죠? 권리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때는 권리 행사의 제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2조는 전 세계적으로 근대국가 시대의 그 민법 법체계에는 없었어요. 현대국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 일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 게 이 신의칙이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그래서 2번도 답인지 5번이 되겠고요. 3번에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권리의 분류 방식이에요. 상계권, 형성권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분 소중자 들어가는 청구권도 형성권이라고 했고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고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건 그냥 항변권이죠. 말 그대로 항변권입니다. 계약의 해제권이 형성권이죠. 그래서 여기도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감남과 을녀는 부부인데 법률상 부부다, 혼인한 부부다, 그런 얘기죠. 감남과 을녀 사이는 서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이인데, 자,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둘 사이에는 태아 A가 있다. 이 태아의 권리 능력이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그렇습니다. 출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권리 능력 취득하는 것이고, 갑의 동생 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애비가 이 태아를 위해서 자기 동생 정하고 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를 애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 능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은 손, 상, 유, 대 여기에만 인정하는 거죠. 손상, 유, 대 요구예요. 그래서 손배청, 상속, 유중, 유류분, 대습상속 요거에만 인정해요. 증여에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고 3번에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에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태아 자신도 자기가 태아인 동안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태아인 동안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게 우리 판례예요. 3번도 굉장히 많이 나온 판례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사산의 경우엔 권리 능력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 태아도 유증은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엔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때는 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1,000원짜리 칫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00원짜리 칫솔을 사는 행위. 이런 거야지. 칫솔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럼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 칫솔 이런 것들은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데 그 대가가 과도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답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과도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우리 준비했던 거죠. 4번의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5번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6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갑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아들 병이 있고 어머니 을이 있다. 아들 비속이 있으면 얘가 1순위 상속인인 거예요. 이렇게 1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으면 차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그 5번에 보시면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 갑소유 X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정에게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현존이익 정도는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이제 5번 하나가 옳은데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느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여기서 을은 2순위 상속인이잖아요. 을은 1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또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반드시 선고해야 되는 필요적 선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고요.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다면 갑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4번에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한다. 아니죠. 실종 선고로 실종 선고 받은 자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제도가 아니라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에 있어서만 사망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자, 이것도 우리 굉장히 많이 수업에 강조했던 내용이죠. 일단은 법인이 있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죠. 일단은 대표기관이 행위를 했어야 된다. 대표기관은 특임청의직 이런 자들이죠. 특임청의직 이런 자들인데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어야 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외형이론이 적용이 된다. 외형이론이 적용이 되고요. 불법 행위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고 이 직무 관련성에 관해서 이 사람은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이렇게 여기다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 선이면서 무과실 아니죠. 무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죠. 중과실 참. 선이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선이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법인 측에서는 과실상계도 할 수 있다. 과실상계도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이 되고요. 또 2번 같은 경우에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의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선이 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한다? 아닙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해자는 민법제 3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 35조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또 4번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거 아니죠. 둘 사이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번엔 답이 1번이고요. 8번 같은 경우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의 이사예요. 자,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각자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만 업무 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권을 제한했으면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가 다 등기를 해야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8번에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원칙이다가 아니라 단독대표고요. 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필수기관이고요. 세 번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3번이 맞았고요. 4번에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요. 타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그 포괄적 대리권 수여는 불가능해요.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그래서 정관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포괄적 대리권 수여는 불가능한 거고요. 이사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8번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이번엔 9번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하게 되면 그 청산인이 취임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4번에 보시면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가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지연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태도고요. 그다음에 10번입니다. 그래서 9번엔 답이 4번이고요. 10번도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비법인 사단은 법인과 똑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하나 등기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법인 사단인데 그래서 등기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모두 다 준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여기 또 찾아야 되는데 그 2번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자체가 안 되는 사단인 거예요. 여기는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한 물건 98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그래서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체물,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거 얘기했는데 유체물이 됐든 전기가 됐든 자연력이 됐든 관리가 불가능하면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불가능하면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옳은 건데 무체물은 형체가 없어도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관리만 가능하면 되는 거고요. 유체물도 관리 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이 아니고요. 피상속인의 유체, 유골은 재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가 된다. 또 타인의 토지에서 권한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도리는 부합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속되는 게 아닙니다.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하는 거고요. 대체물과 부대체물이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특정물과 불특정물이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11번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12번 주물, 종물, 원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종물인 겁니다. 그 주물의 사용자의 효용 가치를 만족시키는 물건은 종물이라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갖다 부속시켜서 이 물건의 상용에 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종물이 된다. 자, 또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분리 처분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내용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의사표시가 없어도 가능하면 이건 법률 행위라 볼 수 없고 어떤 형태든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법률 행위가 되는데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잖아요. 이게 법률 행위 맞습니다. 또 권리의 포기, 이것도 포기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는데 부당이득, 부합 이런 것들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렇죠?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리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맞고요. 교환은 분류식 행위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만 맞았습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상 신탁행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에요. 자, 법률행위 목적이 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가 아니라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절차 정도만 갖춰놨어도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또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도박 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 등기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미 전국적으로 이익이 채권자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요. 자, 채무담보를 목적으로서 채무를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부동산을 가지고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이제 담보권은 담보권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뭘로 인해서 생겼느냐? 103조를 위반한 채무였다. 도박 채무였다. 그럼 이거 자체가 무효니까 이것도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불법 원인급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규정 때문에 양도담보와 같이 이렇게 이미 전국적으로 권리가 이렇게 취득된 것처럼 보이는 이 행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저당권은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양도담보는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4번에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가요?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무효로서 싹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득자에 대해서도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돼야 된다. 그래서 15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형태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자,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요건 맞는 거죠? 또 2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에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죠? 또 궁박이라 하면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인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궁본 경무대에 그거 따져줘야 되고요. 그래서 16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새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배운 거 뭐 마지막으로 시험 보고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가볍게 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얘기했고요. 5번 보시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그렇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주장해서 매매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태도고요. 이거는 대법관들이 박수 엄청 친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7번엔 답이 5번이 되겠고요. 18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의 뜻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알선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자,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죠?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라고 해야 되죠. 제한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그 다음에 사원청의 소집 통지, 이런 것들이 다 발신주의였었어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요. 19번도 틀린 내용이네요. 그래서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에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18번을 해야 되겠는데요. 18번을 해야 되는데 19번으로 바로 넘어갔네요. 18번. 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해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요. 의사표시 발송 후 사정의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3번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이건 발신주의가 아니라 그랬죠. 금방 설명하긴 했네요. 그래,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입니다.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라든지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식이라든지 사원청의 소집통지, 이런 것들이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18번 답이 3번이고 19번이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네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에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도 있다. 자,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복인권 없는 자도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유권 대리에 해당하는 주장 속에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될 수는 없는 겁니다. 유권 대리는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법정 대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요. 그래서 19번엔 답이 4번이 되겠고, 21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20번입니다. 2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그거 맞았죠?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고 대리권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대리인이고, 또 다만 그 복대리인은 그 대리권 행사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3번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자, 그렇습니까? 자, 3번 같은 경우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가 아니라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4번에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임의 대리인이고요. 또 법정 대리인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해서 그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도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자, 2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건데요. 자, 요즘 시험이 그래요.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게 거의 이제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취소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취소권자가 누구냐. 이때 이 취소권자는
법률행위 한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자, 이 취소권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리인들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나 다 취소권자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특히 임의 대리인을 강조했던 건,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늘 이제 강조했었는데, 거기 1번이 그겁니다.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특별한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이고요.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취소권 행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는 겁니다. 3번 그래서 틀렸어요. 그건 말 자체가 잘 안 되는 말을 갖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법정 추인이 있으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추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의 보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자, 여기도 2번에 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됐다. 이게 뭐죠? 기성조건이죠.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로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이것도 맨날 얘기했던 거죠. 늘 여기 조건기한에서 나오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모든 시험에도 다 조건기한에서 나오면 이런 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 이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만 가지고는,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는 통지만 가지고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를 재판외로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침탈 행위가 있을 때 침탈 후 1년 이내에,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이다. 그래서 침일선, 이걸 늘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출소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제척기간 연장제도가 없어요. 쌍방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연장, 가중 또는 단축 다 불가능합니다. 또 4번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에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는 거지, 간주는 아니고요. 또 5번에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해서 시효로서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거기도 3번에 보세요. 부동산 매도인의 대금 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매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도 본래의 채권을 이행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됐었어요. 3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 문제고, 25번부터는 이제 물권 채권 문제인데, 그 25번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자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요한다.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까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또 3번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그래요. 이미 방해가 제거되어 있으면 지금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 또는 침해하고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방해됐던 걸, 이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어떻게 바로잡고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방해했던 사람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거죠. 3번이 바로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했다가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만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25번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네, 그래서 1번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등기는 무효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추정적 효력인 것이고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 현재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추정력은 깨지는 겁니다. 상실된다. 또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딱 하나 정도 나와요.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 정도는 추정이 된다. 거기까지는 전부 이제 맞았는데, 4번에 멸실 회복 등기에서 전 등기의 접수 연월 등이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 공문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미 격려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추정이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6번은 4번이 되겠고요.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도 옳은 건 이제 1번 하나밖에 없어요.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1번이 맞았고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보는 것이고, 점유자는 선의로서 점유하는 건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또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로 봐서 과실은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유익비는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7번엔 답이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8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보증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반수 가지고는 안 되고요. 4번에 불분할 특약 또는 처분금지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당사자 합의를 할 수 있고, 특히 분할금지 특약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5번에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요. 2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번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권이기 때문에 그 지상권 효력 범위 내에서 양도도 할 수 있고 임대 등도 할 수 있고 또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담보 제공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또 30번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데요.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세권은 건물, 토지, 즉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기존 채권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수선 의무가 스스로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세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등기까지 해야지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30번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유치권, 그래 굉장히 유치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추후물 없다. 추금력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물상대위도 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것을 빌려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 우선 변제권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다 틀렸고 유치권과 동시행의 항변권은 함께 존재할 수도 있고요.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질권이 목적이 됐던 그 권리나 물건을 처분해서 질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아야 되는데 양도할 수 없으면 처분행위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았고요. 물상보증인도 근저당 질권 설정 계약이 됐든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됐든 당사자는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틀린 겁니다. 자, 우리 저당권, 특히 담보물권의 물상대위는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이를 준용하는데 그때 그 물상대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멸실되고 가치 변형물이 생겨야 되는데 그 가치 변형물은 뭐 보험금 청구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 변형물이지 매매대금 청구권은 가치 변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3번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도 3번하고 4번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기 3번 보시면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답을 아주 엉뚱한 게 집어넣었어요.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이므로 그래요. 상속은 재산에 관한 게 아니죠. 가족에 관한 법률 행위죠. 네, 그래서 틀린 답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저도 이제 깜빡 속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채권 양도가 사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사회 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있습니다. 양도하는데 채권자 A에 대한 사회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A에 대한 사회 행위가 아니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사회 행위 취소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이 그냥 4번입니다. 그냥 4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34번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여기도 그냥 답 2번으로 갑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 선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인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 승낙 없이 지 맘대로 무조건 채권자를 대위하는 건 아니죠. 또 네 번째,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변제 충당을 위한 변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준점유자에 해당될 수도 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4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5번에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을 때는 최고 없이,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소재기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에 소를 취하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소재기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든 그냥 의사표시만 가지고 해제권을 행사하든 상대방에게 해제하겠다는 의사만 전달이 되면 충분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이상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달된 의사가 소급해서 소멸하는 일은 없어요. 또 네 번째, 계약을 해지한 자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5번은 4번이 되겠고요. 36번, 이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토지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요. 자, 목적물에 제한이, 법적인 제한이 있답니다. 토지에 법적인 제한이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토지에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2층으로 밖에 못 지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10층으로도 지을 수 있답니다. 이건 법률상 제한이 없는 토지고 이건 법률상 제한이 있는 토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제한이 있다, 법률상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물건 자체의 하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좋고요. 디귿에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언제든지가 아니고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또 상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고요. 자동적으로 니은하고 리을이 맞네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여기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비용상환 청구권 이겁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아니면 점유권에서 나올 텐데, 자, 임대차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은 언제나 임의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임차인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입니다.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7번 그 1번 문제도 지문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때 이런 지문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같은 경우도 이거 수업 시간에 참 많이 얘기했던 건데,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고, 이거는 우리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집에도 그렇죠. 단원별 문제풀이집에도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38번에 그 4번 보시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다만 토지에 대한 건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건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9번 위임 계약인데요.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거기도 4번 보시면 위임 계약에 따라서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해서 위임 계약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특히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또 40번에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거기도 5번 보세요. 많이 봤던 거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이 될 때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받는다. 그러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거부가 될 때는 물권적 청구권도 모두 다 거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물권 채권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 치르는 시험이었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민법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민법은 평이한 문제가 주로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뭐 전혀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준도 있으면서 그래도 시험 보기 좀 편안하게 50분 내에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이면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년의 대단원을 마치고 자, 여러분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